안녕하십니까, 왕윤정입니다. 지금 아래 공포의 진앙지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입니다. 유럽 경제를 이끌어가던 이 독일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에 0.4%, 이건 전기 대비입니다. 성장률을 기록했던 독일이 2분기에 마이너스 0.1% 성장했습니다. 성장이 이제 후퇴되기 시작한 거죠. 개인 소비와 투자는 1분기보다 좀 개선된 것 같은데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죠. 그리고 자동차를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2008년 9월부터 유럽 연합 EU죠. EU. 그다음에 중국 등등에서 이 배출가스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전선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국은 독일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영국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인데요. 영국이 어떻습니까? EU 탈퇴를 하겠다는 이런 브렉시트로 지금 엄청나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도 독일 경제에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수출 전선에도 어두운 먹구름이 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무역 수지의 흑자 기조는 유지되지만 수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결국 6월 달에 이제 산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2%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독일의 중앙은행이죠. 분데스방크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2분기가 마이너스인데 3분기에 또 마이너스를 할 것 같다. 우리가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하면 2분기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독일의 분데스방크가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많은 공포심이 자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이 뭐겠습니까? 민간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투자, 건설 경기 다 이렇게 부진하다 보고 또 여기에 수출도 잘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재정을 푸는 겁니다. 독일은 비교적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메르켈 총리가 다른 나라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제 재정을 푸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이 재정의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총리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재무장관이라고 쉽게 총리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겠죠. 근데 올라프 숄츠 이 재무장관이 드디어 8월 18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한 500억 유로, GDP의 1.4%입니다. 이 재정 패키지를 이번에는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 이 재정 정책의 패키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112억 유로의 엄청난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독일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구동성으로 독일이 재정을 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유로 경제 전체를 구원하고 독일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낙후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확 바꿔버리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래 공포의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것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 나타났죠. 근데 독일에서도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지금 현재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이 채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무려 30년짜리도 드디어 8월 2일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002%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극도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국채만을 사는 거죠. 다른 회사채라든지 또는 주식을 사는 것은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이런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분데스방크도 3분기에 2분기에 이어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의 주력 산업 자동차 산업입니다. 근데 2분기에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실적들이 이제 쭉쭉 발표가 됐습니다. 독일 기업 중에 자동차를 대표하는 세 기업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있고요. 우리가 벤츠사 아시죠? 다임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BMW가 있는데 폭스바겐은 좀 선방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계속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 유로화의 상대적인 약세로 인해서 이 폭스바겐사가 파는 게 폭스바겐도 있지만은 아우디하고 포르쉐가 있는데요. 아우디하고 포르쉐가 좀 잘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다른 두 회사 벤츠를 생산하는 다임러와 BMW는 엄청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임러는 2분기에만 약 12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BMW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8.4%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악재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배기가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실시된 신자동차 배기가스 인증제도 이 절차가 도입되면서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클린 디젤이라 그래갖고 전기차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이런 차보다는 디젤차가 좋다. 이산화탄소 CO2의 배출이 디젤이 적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이 디젤차를 이제 더 이상 많이 생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디젤차가 뿜어내는 질소 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원흉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독일 산업계가 이런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디젤차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생산에 큰 차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디젤 문제인데요. 이 디젤차를 수출하면서 디젤 수출차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디젤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2015년에 처음 발생했는데 미국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폭스바겐 차에서 배출가스를 좀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인증을 받을 때는 배출가스가 좀 조금 나오게 하고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모두 다 미국 법원에서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도 마찬가지로 보쉬도 벌금이 선고되었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뭐 2015년 이후에 폭스바겐은 계속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문제는 좀 극복한 것이 아닌가. 근데 반면에 금년 8월에 다임러 벤츠가 걸렸습니다. C클래스하고 E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이 디젤 차량에 있어서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적발이 되어서 이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해서 28만 대의 리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벌금을 곧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작년 3분기부터 수출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독일이 참 선진국이면서도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GDP 대비 무려 47%입니다. 작년 통계 기준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흑자는 엄청납니다. 거의 3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독일의 두 번째로 중요한 수출 상품입니다. 첫 번째가 기계류고요.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16.9%나 됩니다. 이 수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독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업계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환경차를 많이 만들겠다. 전기차, 수소차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R&D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일 자동차의 명성, 잃었던 명성을 다시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은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죠. 24만 5천 대 정도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유틸리티 이 자동차 세단류의 자동차에서 유틸리티 자동차로 이제 전환하면서 내년 가을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틸리티 차를 판매하겠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포부인데 독일 차는 이런 전기차에 있어서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독일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에 상당히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배터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배터리죠.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뭐 일본 업체, 중국 업체 이래갖고 이 3강 구도를 갖고 있는데 한국의 삼성 SDI, LG 화학, 그다음에 SK 여기가 지금 배터리에 있어서는 다 10권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독일 업체, 자동차 업체하고 잘 협력하면은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우리 배터리가 장착될 수 있을 텐데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LG와 SK가 서로 소송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관세가 인상되죠. 독일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독일의 영국 수출 물량이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최소한 30% 정도는 감소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렸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11월 달에 EU가 독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일본, 한국을 겨냥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한 25%이 보복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독일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선거를 보면은 지난 9월 1일입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구동독 지역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브란덴부르크, 짝센 동독 지역의 두 개의 중요한 주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방 자치를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의회 선거를 했습니다. 이 의회 선거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5년밖에 하는 신생정당입니다. 구구정당이죠.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AFT라고 지금 우리가 약칭하는데 이 AFT,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신생정당이 2위 정당으로 바로 도약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독일계에서는 좌파 정당이 이제 힘을 씁니다. 근데 3인당이 26.2%로 이제 1위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AFD가 3인당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23.5%로 2위 정당이 됐고 독일이란 정당 시스템은 이렇게 정당의 지지율로 의석이 배분됩니다. 2위 정당이 된 겁니다. 짝센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좌파당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2위였는데 바로 독일을 위한 대안이 좌파당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구구전 성향의 정당인 AFD가 2위 정당으로 지위가 격상된 겁니다. AFD의 지지층은 바로 젊은 청년들입니다. 동독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 극우 정당을 지지한다. 정말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티링겐주에서 마찬가지로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주의회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도 AFD, 독일을 위한 대안, 이 신생 정당이 약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극우 정당의 약진 현상은 독일에서는 그동안 포퓰리즘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는데 이 포퓰리즘이 바로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이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1년 후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독일의 통일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베를린의 주류에 의해서 이 모든 정치판이 짜여졌는데 콜 수상이죠. 슈레더, 그다음에 메르켈로 이어지는 베를린 이스태블리시먼트, 베를린 주류든 이 동독 지역의 사람들의 민심을 별로 살피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동독이 독일 내에서 내부 식민지화가 됐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주장이 바로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 바로 전곡을 찌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90년까지 있었던 독일의 평화혁명이
완수되지 못했다. 적어도 독일의 동독 지역에서는. AfD는 바로 이러한 전환. 이번에 선거에서도 구호가 독일 말로 벤데 2.0입니다. 벤데란 말은 트랜지션, 전환점, 전환이란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선거 구호로 나면서 새로운 89년과 90년에 있었던 평화혁명을 바로 이 AfD가 완수하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소수자가 되었고 이 정치적 소수자가 된 것이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독일판 PC 정치를 주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독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난민이라든지 이민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바로 동독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동독 청년들한테 바로 소구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AfD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AfD를 만든 초창기에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창당 멤버가 베른트 루케인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고요. 사실 AfD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표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민자 반대 뭐 이런 건데 바로 AfD는 이 동독 지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현재 AfD를 이끄는 3인방 비에론 회케, 알렉산더 가울란트, 그다음에 안드레아스 칼비치는 이 사람 모두 다 서독 출신이에요. 동독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독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구 정당의 출현 이것이 독일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구가하던 독일도 지금 현재 2분기 연속 경기 침체에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독일 내에서도 내부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평가되는 이 동독 지역에서 이 구구 정당이 약진하는 모습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